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홍입니다. 자, 이제 우리 중급 파트로 들어갑니다. 요 중급에서도 두 가지를 잡아놨는데요. 일단 이번 시간부터 해서는 요 해석형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총 3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요. 나오는 비법은 총 7가지가 해석형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3개를 할 거고요. 첫 번째, 비법 8 해서 문제 해결 순서에 대한 방법, 두 번째, 비교 연산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단위를 쉽게 받아들이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비법 8입니다. 문제 해결 순서에 대한 방법인데요. 이게 뭐 엄청난 것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하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지켜줘야 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포인트를 보면요. 자료 해석 선지를 풀면서 계산형, 판단형 여부에 따라 선택지를 건너뛰지 않도록 한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딱 읽어봐도 느낌 오시죠? 이거 계산 문제네. 조금 이따가 하자. 판단하는 것부터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답이 되는 걸 찾았는데 다음 선택지 보는 건 시간 부족 요인이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딱 느낌 오시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딱 풀다가 너무 빨리 풀린 거예요. 다른 것들은 앞에서 풀던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쭉 풀고 있습니다. 1번 문제 원래 1분 정도 내에 풀려고 했는데 한 3분 걸렸어요. 2번에서 마음이 급한데 여전히 어려워서 시간이 또 오버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가 한 4번이나 5번쯤 왔는데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난이도로 볼 때 이상하다. 그래서 딱 처음에 문제를 읽자마자 정답 같아 보이는 게 있었던 거예요. 100%의 확신이 아니라 한 8, 90%의 확신으로 정답 같아 보였던 거죠. 그럼 이때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너무 쉽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 더 읽어볼까? 이런 선택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소모된 시간들, 다른 문항들에서 소모되는 시간을 언제 아끼는 거냐면 이렇게 빨리빨리 풀어지는 문항이 있을 때 아껴서 전체 평균 시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전체 평균 시간이.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언제건 정답이 나왔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보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답에 대한 확신이 100%가 아니어도 그냥 8, 90% 정도라는 그런 기준을 드릴게요.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정도만 되더라도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혼자서 할 땐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혼자서 문제집을 풀 때는 시간을 내가 조정하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혼자 할 때서부터 이 기준을 갖고 가시라는 겁니다. 시험장까지 편하게 갖고 가려면 지금부터 연습하시라는 거죠. 자, 뭐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단순히 시간 단축 비법으로만 갈 게 아니라 정석에서부터 시간 단축 비법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요. 시험 특성상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담겨 있죠. 시간 관리 능력이 이제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뭐 응용 수리든 자료 해석이든 뭐 가릴 것도 없긴 합니다만은 자료 해석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겠죠. 응용 수리 같은 건 그래도 좀 공부하고 나면은 엄청 좀 줄어드는 게 있는데 자료 해석은 공부를 해도 뭔가 줄어드는 느낌이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질문마다 다 별도의 계산이나 판단이 들어가니까요. 자, 어쨌든 이제 초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요 내용부터입니다. 옳은 것, 틀린 것 체크. 원래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지문도 꼼꼼히 읽어주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조금 당연하지 않은 느낌으로 와닿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지문을 읽거나 표나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는 후순위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나의 레벨이 좀 올라갈 때쯤에 할 얘기고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할 거는 이 문제가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지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지 부분을 체크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이 정도면. 한 3초에서 5초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여기 옳은 것 찾기와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지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지 이것만 체크하는데 한 3에서 5초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요 정도를 잡겠죠. 일단 문제를 딱 읽으면 스타트하면서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요 부분도 좀 자잘하지만 확실하게 약속을 해둡시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옳은 것 찾으라고 하면은 요 문항 끝에다가 동그라미, 틀린 거 찾으라고 나왔으면은 문항 끝에다가 X를 해놓고 시작은 합시다. 보통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 틀린 거에 동그라미 하시고 옳은 것 찾으라고 하면은 옳은 것에 동그라미를 하시는. 그러니까
옳은 것이어도 틀린 것이어도 동그라미를 하는 패턴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수를 줄이려면 그냥 옳은 말엔 동그라미, 틀린 말엔 X로 일관되게 가져가고 대신 처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체크해놨던 것으로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항을 많이 풀다 보면 꼬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제일 처음에 이제 표기를 하시라는 거. 그래서 한 3초에서 5초 이내에 요 정도의 일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선택지로 직행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시간이 카운트다운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실 게 두 번째 이거요. 선택지는 건너뛰지 않기. 혼자서 연습을 할 때건 시험장이건 이건 하지 않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단순한 두 가지 이유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출제자가 애초에 선택지를 건너뛰는 선택을 했을 때 이득을 얻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설계를 했다면. 문항을 설계하는 사람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항들을 설계할 때 이런 반사 이익이 굉장히 많게 설계를 할 거냐 이거예요. 물론 이 선택지를 건너뛰는, 그러니까 계산이 나왔고 계산에 대한 질문을 건너뛰었는데 정답이 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이 되시겠죠. 본인 입장에선. 그러면 이 긍정적인 경험이 머릿속에 각인이 잘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출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그거를 많이 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래야 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선택지를 건너뛰는 것을 반복하는 건 결국 필요한 계산 능력을 결국 갖추지 못하는 결과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출제자 입장에서 굳이 그런 설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건너뛰어야 할 만큼 복잡한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냥 아직 공부를 덜 한 거죠. 모든 선택지는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할 거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목표니까 선택지는 건너뛰지 않는 겁니다. 건너뛰고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선택지 읽기 전에 제일 처음에 지문에서 3초에서 5초 정도 이내에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체크하시고 바로 선택지로 직행해서 1번부터 해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너뛰기 없이요. 그렇게 가자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답이 나오면 선택지를 보지 말자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선택지 1번부터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문제는 뭐 정답이 1번이었어서 다음 문제는 선택지를 5번부터 읽고 뭐 5번이었어서 1번부터 읽고 하는 그런 것. 특별한 이유가 없이 단순히 앞에 문제의 정답이 어땠다 해서 뒤에 문제의 선택지의 순서를 바꾸는 건 옳지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때 선택지 보는 순서를 바꾸는 거는 괜찮아요. 그 이유가 되는 상황도 한 가지 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가 이 뒷부분에서 다른 개념에서 다른 파트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건,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된다? 우선 지문의 끝부분, 옳은 거 찾기, 틀린 거 찾기인지 체크한다. 두 번째, 선택지는 1번부터 쭉 시작하면서 건너뛰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온 겁니다. 정답이 나오면 더 이상 보지 않고 넘어간다입니다. 제가 이제 문항들 풀 때마다 이렇게 타이머들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 타이머가 돌아가기 전에 한 30초 정도 됐는데 이미 정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차피 타이머도 이제 다 안 돌아갔고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볼까라는 선택 자체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읽었을 때 정답 같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시라는 거예요. 계속 그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정답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시험 때 아니니까 연습이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항상 시험과 연습은 동일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좀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 말을 좀 정리해 볼 거예요. 9가지로 정리해 볼 건데요. 뭐 되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OX로 좀 준비했습니다. 좀 유치한 것 같지만요. 자, 정답이 나와도 남은 선택지를 끝까지 모두 읽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정답 나오면 넘어가세요.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시험은 문항의 80% 정도를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시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부족하다는 거는 확실한데 그러면 그 부족한 시간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정답이 나오면 더 이상 보지 않기로. 만약 시간만 넉넉하다면 최대한 다 읽어주는 게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옳은 거를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인지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쵸? 이겁니다. 표를 먼저 본다? 아니에요. 제일 처음 볼 건 옳은 거, 틀린 거 찾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계산이 복잡해 보이면 일단 어려워 보이는 선택지는 건너뛰고 나중에 한다. 아니라고 했죠. 어려워 보이는 건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일 뿐 분명 쉽게 해결할 방법은 다 있습니다. 자료 해석이에요. 최소한 현재까지 출제된 문제들 중에 건너뛰어야 할 만큼 어려운 계산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그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 쉬운 방법이 있을 거야. 계속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건너뛰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옳은 것 문제를 풀 때는 번호 옆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면 헷갈림을 줄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틀린 건 X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이 명확히 또는 명확하지 않아도 준명확하게라고 할게요. 8, 90% 정도의 확신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명확히 또는 명확하지 않아도 정답이라는 걸 본인이 골랐다고 하면, 첫 번째 골랐다고 하면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 이게 시간관리 핵심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정답이 나오면 넘어가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선택지를 건너뛰지 말라는 말. 이 말은 어려운 문제라도 순서대로 읽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맞죠? 본인한테 어려운 거죠. 결국 공부하고 나면 쉬워질 거라는 겁니다. 이 맞는 말인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푸는 것보다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 시험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푸는 것, 이거 보통 언제 또 실수를 하냐면 지금 이제 문제를 풀 때만 이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하고 푸는 것을 오답노트 할 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오답노트 할 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푸는 게 오답노트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실 때에는 뭐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입사시험, 필기시험 보실 때에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부족한 시간 내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해내는 능력. 이게 제 1순위가 되는 거라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푸는 거는 수능 공부할 때 얘기인 거고 시간 내, 제한된 시간 내에 풀려면 뭘 해야 되지까지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보통 오답노트 할 때 여기까지만 하시더라고요. 아, 이해했어. 뭔지. 계산하는 거구나. 이해했어. 이게 아니죠. 다 하죠. 누구나. 그건 설명을 안 들어도.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그래서 풀려면 뭘 어쩌라는 거야? 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법이 없으면 그 문제는 뭐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까지만 오답 노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료 해석의 경우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은 뒤에 선택지를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럴 리가 없죠. 끝까지 보는 거 아닌 겁니다. 자료 해석은 선택지로 그냥 직행해서 필요한 것들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산형보다 판단형 선택지를 우선적으로 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가요? 아니죠. 그냥 순서대로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계산형이 더 중요하다, 판단형이 더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3단계를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옳은 거 틀린 거 찾는 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선택지로 직행해서 순서대로 해결을 해 나가고요. 그리고 정답이 나오면 더 이상 보지 않는다. 요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칙을 기억하면서 우리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 연습 문제 2분으로 돼 있고요. 모든 자료 해석은 우선 이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다 2분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시작합시다.
이제 봅시다. 제일 처음에 문제를 읽었을 때 여기 틀리게 분석한이라는 거 찾는 데까지 뭐 한 3초면 될 거라고 했죠. 이 문제는 틀린 거 찾는 문제일 겁니다. 일단 그 부분 체크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보죠. 기억부터 시작입니다. 전체 부서별 실적 중 구매부의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구매부 가장 색깔이 연한 부분, 맨 위쪽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 분명히 실적 비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매년 증가했다. 숫자가 점점점 커지는 듯 하다가 드디어 여기 시점에서 어때요? 증가하지 않았죠?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 돼요. 자, 일단 틀렸습니다. 이 말이 틀렸다고요. 그러면 또 이걸로 이제 더 봐야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선택지에 아직 이것만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없으니 다음 선택지도 봅니다. 이제 니은이에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실적의 전년 대비 증가한 방향은 총무부와 전체 부서가 서로 반대이다. 확인하기로 하죠. 총무부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됐습니다. 전년 대비 떨어졌다, 전년 대비 올라갔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부서랑 서로 반대라고 했으니까 확인해 보죠. 반대인가요? 이미 하나로 끝났습니다. 이미 반대가 아니죠. 굳이 이것까지 다 볼 필요도 사실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처음부터 첫 번째 거 하나만 보더라도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지금 4개의 보기가 있었고요. 합답형 문제였는데 4개의 보기 중에서 2개만 읽었고 2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걸로 정답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질문이 좀 쉬웠으니까 하나 더 볼까? 이런 선택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럼 정답은 결정된 겁니다. 기억, 니은이요. 틀린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선택지가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그 판단을 또 해보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고요. 자, 시간은 역시 2분으로 해서 또 해보죠. 시작합시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죠. 이 문제 또 똑같습니다. 순서대로 풀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옳은 거 틀린 거 찾는 건지 체크하시고요. 옳은 것 찾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맞는 말 찾아줘야 되고 틀린 건 X, 맞는 말은 동그라미 하면서 갈 거예요. 기억부터 시작을 하죠. 생산 가능 수량당 판매 수익이 가장 적은 모델은 A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생산 가능 수량당 A당 판매 수익 B, A당 B로 나왔는데요. A 대비 B, A당 B는 A분의 B, 분수입니다. 이 분수 계산해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생산 가능 수량당 판매 수익이면은 이거분의 이것들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럼 나는 분수 계산하는 게 좀 조잡하니까 안 할래가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번 비법에서 같이 할 얘기겠지만 가장 적은 게 A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A부터 D까지 모두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A가 가장 작은지 확인하는 겁니다. 계산을 할 때는요, 항상 내가 보기 편한 것부터 하면 되는데, 기준으로 제시된 거를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기준으로는 35,000이 나와 있거든요. 요 뒤에 3개를 지울게요. 1000을 지우면 3, 5, 35가 되고요. 여기 뒤에 3개를 지우면 640이 됩니다. 35는 640에 몇 번 들어가나요? 10번은 더 들어가죠. 그죠? 이 35가 여기에 1하고 들어갈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700이었다면 2하고 시작할 텐데 1하고 들어가니까 이건 10배는 더 들어갈 거야 라는 첫 번째 기준을 삼습니다. 딥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눈대중 계산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정말 얘가 제일 작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그거보다 훨씬 큰지 확인할 거고요.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있다 이거죠. 여기요. 이 D가 다 지우더라도 여기는 몇 개밖에 안 들어가냐면 얘는 그냥 9번 들어갑니다. 얘는 10번을 이미 넘어가는데요. 10 몇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9번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가장 적은 모델은 A라는 틀린 말이 되겠죠. 계산 자체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뒷부분에서 좀 언급을 할 건데 항상 계산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료 해석에서 여러분들에게 측정하고 싶은 능력은 계산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데이터의 흐름, 추세 이런 분석하는 능력이죠. 대략적으로. 우리 회의 같은 거 할 때 이런 막 표 같은 거 해놓고 앞에 부장님한테 막 퀴즈 내고 이러진 않잖아요. 연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악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일단 첫 번째, 어쨌든 얘는 이제 틀렸고요. 건너뛰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두 번째, 니은 판매 수익이 가장 많은 모델은 B이다. 이건 너무 고마운 게 판매 수익이 그냥 써 있죠. 가장 많은 모델은 B라고 했는데 B보다 A가 판매 수익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어요. 자, 지금 기억도 틀렸고 니은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밑에 선택지에서 정답이 나오나요? 2개 만에 나왔죠? 정답은 5번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이번에도 일단 정답이 나오면 더 이상 보지 않는 거죠. 디귿과 리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본다?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 겁니다. 넘어가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처음 문제를 풀 때부터 확실하게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마지막에 정답이 나오면 더 이상 보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건 하나하나 문제를 대충 풀지 않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순서를 좀 정리해보면요.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에 옳은 거 틀린 거 찾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선택지는 건너뛰지 않고요. 그리고 정답이 나오면 더 이상 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계산형이든 판단형 여부에 따라 선택지 건너뛰지 않는 거고요. 정답이 되는 걸 찾았다면 다음 거 찾지 않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 첫 번째 문제풀이 순서에 대한 비법이었습니다. 자, 다음 뭐죠? 비법 9입니다. 이번에는 비교 연산인데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에 바닥에 깔고 가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누가 제일 크다, 누가 제일 작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그건 기준이 제시가 된 거죠. 누가 제일 작은지 찾아봐줘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A가 제일 작대. 그러냐? 라는 질문이죠. 항상 질문은 그런 방식입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계산하세요 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에 지금 넣어놨는데요. 우선 첫 번째, 비교 연산. 그러니까 문제에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준 연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준 연산에서는 내가 계산을 선택할 수 있죠. 그 비교할 대상으로 계산을 할 건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계산을 할 건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계산 중 일부를 준 그 대상, 기준이 되는 그 대상과 할 건지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이제 잘 안 그려질 수 있는데 예시들을 보면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 선택지에 제시된 숫자를 연산의 기준으로 잡고 계산을 진행하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문제에서 진짜 계산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계산한 결과는 몇 번이에요? 1번 14%, 2번 16%, 3번 18%, 4번 20%, 5번 22%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듣기로는 그거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봐요. 자, 선택지에 14%, 16%, 18%, 20%, 22%가 만약에 나왔다고 해보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혹시 20%는 넘기나? 20% 우리 비율표에서 언급했었는데 몇 분의 1이죠? 5분의 1입니다. 16.66666이 6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면은 6분의 1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은가 정도로 2번이냐 3번이냐를 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온전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 어느 정도의 힌트는 있는 겁니다. 선택지들이 몰려있는 걸 보면은 선택지들이 몰려있는 그 구간일 테니까 그 특징을 살린다든지 할 수 있죠. 이런 식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선택지가 더 디테일하게 오밀조밀하면은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14.1%, 14.2%, 14.3% 이런 식으로 몰린다고 해봅시다. 이것도 힌트인 거죠. 뭐 당연히 14.4, 14.5도 쓸 건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표 뭐 있죠? 7분의 1 있잖아요. 7분의 1 14.3%. 그러면은 7분의 1을 기점으로 큰가 작은가 이런 걸로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런 선택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 선택지가 힌트가 될 수 있고요. 선택지에 제시된 숫자가 힌트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계산이 아니라 무언가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제시되는 숫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둘 중 하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편한 계산을요. 자, 지금 예시를 봐도 그래요. 102에서 132로 변화했다면 증가율은 20%, 25% 이상인가? 라고 나오게 되면은 우리의 선택은요. 100에서 132로 가는 변화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과 아니면 100에서 25% 이상이냐고 물었으니까 100에서 25%의 계산을 해서 130이랑 비교하는 것. 우린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죠. 자, 100에서 132로 변화했다면이라는 질문이 일단 주는 계산의 방향은 100에서 132의 증가율일 겁니다. 대략 몇일까요? 100에서 132였다면은 32%. 하지만 지금은 102에서 132니까 32%보다 조금 작겠죠. 굳이 몇인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25%보다는 크니까 32%보다 조금 작다는 것.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102에서 25%를 붙인다면 25보다 조금 작게 붙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는 이미 32는 30이나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25%보다는 더 크다라는 얘기를 또 역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25% 이상이다라는 이 질문만 보더라도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비교 연산. 항상 비교되는 대상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교되는 대상을 가지고 효율적인 계산을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석의 개념으로 들어가세요. 당연히 시키는 게 A랑 B 곱하기 C를 하세요라고 하면 B 곱하기 C 해서 A랑 비교해야겠죠. 그리고 A랑 B분의 C 하라 그러면 정말 B분의 C 계산해서 A랑 비교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뭐 당연히 이거를 하는데 이런 연습들을 하는 건 맞지만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가 A 곱하기 B와 C를 계산하라고 비교하라고 나오면 A 곱하기 B 계산 대신에 만약 필요하다면 곱하기 B가 C 옆에 나누기 B로 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볼 때마다 어느 계산이 쉬울지 선택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냥 맹목적으로 시키는 계산을 하지 마시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연산 비교의 형태에서는 쉬운 계산을 택하는 거. 조금 전 설명처럼. 그리고 두 번째, 계산을 하는데 순수 계산일 때에는 선택지에 제시된 숫자를 기준으로 편한 계산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실 것.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좀 반영해 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농협, 보건, 농협 문제 중에 좀 복원된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이 농협이 이게 그 좀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그래서 어디는 오지선다형 있고 어디는 사지선다형이 있는데 요거는 사지선다형의 문제입니다. 복원이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우선 이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2분입니다. 풀어봅시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이제 해보죠. 2분 다 안 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정답이 빨리 나오니까. 첫 번째 선택지인데요. 2016년 농업인수 대비 2019년의 청년 농업인수의 비율은 12.6% 이상이다라고 나왔습니다. 12.6% 보시면 딱 떠오르는 비율표 값 있나요? 정말 꼭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 외우지 않으셨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8분의 1이 12.5%입니다. 8분의 1이 12.5%고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의 얘기는 이 얘기예요. 요 2496분의 202라는 그 비율이 얘네가 만들어낸 비율이 12.6%보다 큰지 물어본 거예요. 자, 써보면 2496분의 202 곱하기 100이라는 것이 12.6% 이상이다라고 문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뭐 둘 다 퍼센트니까 퍼센트는 그냥 가리고 할게요. 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2.6%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라면서 이제 책에 써놓은 게 있는데요. 요 설명을 해볼게요. 자, 8분의 1이 12.5라는 걸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라고 얘기할게요. 8분의 1은 12.5%.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있어요. 이걸 알면 12.5%는 8배를 하면 100이 되겠죠. 왜? 8분의 1이 12.5%니까 8분의 8은 8분의 1이 8개면 100%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12.6%한테 몇 배를 하면 100을 넘기겠습니까? 당연히 8배겠죠. 이쪽에 8배를 하면 얘는 100을 넘길 거예요. 정말 얘가 크다면 얘도 8배를 하면 100을 넘길 겁니다. 근데 여기 분자에다가 8배를 하면 200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상 200밖에 안 되는 얘한테 8배를 하면 1600 정도밖에 안 돼요. 분모보다 작습니다. 100을 넘기지 않죠. 그러니까 왼쪽이 클 리가 없어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틀렸다 이겁니다. 이런 판단일 수도 있고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 2496한테 얘가 몇 퍼센트냐가 아니라 2496에 12.6%를 계산해서 얘랑 비교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12.6%를 계산하려면 나누기 몇을 한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까? 나누기 8이죠. 똑같습니다. 12.5%가 8분의 1이니까 2496을 나누기 8 해봐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나누기 8 하게 되면 8분의라고 생각을 해봐요. 앞에 2400 때문에 최소 몇 백은 넘어갑니까? 300은 무조건 넘어가죠. 근데 지금 얘는 어때요? 300을 넘기나요? 얘는 300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2.6%를 가져갈 리가 없는 거죠. 그 이상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비율만 딱 피하고 다른 걸로 다 설명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실 때는 그냥 이거 다 이쪽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반대편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본인한테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은 이러나 저러나 틀렸다. 최대한 8분의 1을 좀 활용해서 설명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었다 이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요번 문제 이제 연습 문제죠.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비교하는 연산을 사용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역시 2분 풀어보죠.
1분 남았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기억부터 리을까지 있고요. 이거 그냥 해결 안 할 거고요. 약간 다른 방식이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원래 합답형 문제는요. 좀 보고 얘기합시다. 합답형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나올 때 셋이 저희 일반적인 구성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구성에서 제가 이게 뭐가 전형적이지 않은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기억의 개수를 세볼까요? 하나, 둘, 셋. 기억은 3번 나왔습니다. 니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니은은 4개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세볼까요? 디귿은 하나, 둘, 3개. 그랬죠? 리을은요? 하나, 둘, 3개. 자, 어때요? 니은은 공평하게 등장하지 않았죠? 니은이 하나 더 많았습니다. 만약에 니은이 들어가는 선택지를 아무 데서나 하나를 뺀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뺀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빼게 되면 둘, 셋으로 구성되죠.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오는 구성에 가장 무난한 구성은 셋이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걸 알았을 때 뭐 어떻게 쓸 건데? 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는 거 하나 있어요. 원래 문제 풀이에 대한 그 비법을 얘기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따로 두지 말고 앞에서부터 풀라고 했었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방향을 바꿀 만한 일이 있는데요. 바로 요것, 합답형 문제에서 전형적이지 않을 때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역순으로 푸는 겁니다. 뭐 니은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니은부터 풀어가 아니라 역순이요. 정순이나 역순이나 그렇게 크게 반전이 없긴 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전형적이지 않을 때 이득인 상황을 좀 더 보는 게 요 역순의 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비전형적이니까 역순으로 해결하는 걸로 설명해 볼게요. 이게 메인은 아닌데 또 요런 때 또 타이밍 또 자꾸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보죠. 리을부터 보겠습니다. 2012년 갑국 상업용 무인기 수출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전년 대비 증가율 여기 지금 여기 수출량 전년 대비 요 증가율이요. 자, 2.5에서 18이라고 그러면 2.5에 4배마다 10이 되거든요. 그럼 일단 4배는 가지고 있고 8이니까 3배 조금 더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7배 조금 넘어가는 구성이 될 겁니다. 얘는 7배 조금 넘어요.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정확하게 한다면 지금 7.2가 나온다라고 한 건데요. 그냥 7배 조금 넘어요 정도가 됐겠죠. 그래서 증가율은 7.2배를 한다는 건 720%가 아니고요. 낮아진 100% 외에 더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620%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또 매출액 얘기도 해요. 무인기 매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 여기 지금 43에서 304가 됐는데요. 요것도 보시면 40이죠. 40에 7배를 하면 280. 게다가 37에, 그러니까 3의 7배는 20. 그러니까 얘는 300 조금 넘게 돼요. 이미 300 조금 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얘는 거의 7배입니다. 실제로는 7.08배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할 거고요. 얘는 7배네, 거의 7배네 라고 볼 겁니다. 자, 7배면 또 역시 몇 퍼센트로 봐야 돼요? 600%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대략 600%. 그래서 지금 600%랑 600% 조금 넘는 놈이랑 지금 증가율의 차이는 30%포인트 이하일 거다라는 첫 번째 질문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걸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계산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6.08이라고 쓸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이걸 가지고 약 600% 정도라는 생각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뭐만 할 거냐면 쉬운 계산 말고 나머지 쪽에다가 그럼 얘는 630 정도까지는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본다면 처음부터 7.3으로 봐야 되나라는 다시 반대의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2.5한테 7.3배하면 가능한가? 이렇게요. 근데 7.3배까지 안 간단 말이죠. 7.2배까지만 되니까. 그래서 얘는 30%포인트 이하이다가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는 비교해서 편한 계산을 하는 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리을이 메인은 아닙니다. 리을 때문에 이 문제를 넣은 건 아니었고요. 디귿 때문에 넣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디귿 보시면 이게 딱 메인이 되는 지금 요 파트에서 딱 맞는 질문인데요. 2011년부터 14년 동안 상업용 무인기 수입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작은 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수입량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작은 해를 물어봐요. 증가율 계산 다 해야 될까? 아니에요. 증가율이 큰지 작은지 물어볼 때는요. 증가량부터 먼저 확인을 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0.9가 증가했고요. 여기 1.5가 증가했고요. 여기 0.7이 증가했고요. 여기 0.8이 증가했습니다. 자, 0.7과 0.8 당연히 0.7이 더 적게 증가했지만 중요한 건 기준값이 3.5한테 0.7, 4.2한테 0.8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에 건 이제 의미 없고요. 얘네 둘 정도에 대한 비교 정도만 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3.5한테 0.7이라는 거는 20%죠. 아주 쉬운 계산이죠. 35분의 7이잖아요. 20%입니다. 그럼 얘 20%는 몇인지 생각해야 되고 얘 20%를 보는 겁니다. 이게 몇 퍼센트인지가 아니라 20%, 0.84가 나오죠. 4.2에 20%면 점 하나 찍고 2배 하는 거니까 0.84 어때요? 이건 20%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작은 놈이 되는 겁니다. 모두의 증가율을 비교한 게 아니라 요 둘 정도에 대한 비교만 한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나왔고요. 그 해에는 이 해, 그러니까 이제 2013에서 14년으로 가는 요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에는 상업용 무인기 수출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제일 크다라는 또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얘가 제일 큰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요. 배수니까 몇 배수인지 느낌만 봅시다. 67에서 240이 되려면 몇 배예요? 4배 조금 안 되죠. 그죠? 요 64, 24, 240인데 240이 여기 뒤에 74, 28까지 하면 4배는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배 조금 안 된다. 뭐라고 해놓을까요? 곱하기 4보다는 좀 작아. 이렇게 해놓읍시다. 지금 증가율이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에 있는 것들 중에 4배를 넘기는 게 있는지를 볼 건데 이미 여기 있죠. 2.5에서 18로 갈 때 누가 봐도 4배는 넘기죠. 왜? 2.5의 4배는 10이거든요. 근데 이건 18이니까 무조건 넘겼죠. 그래서 증가율이 가장 큰 거는 이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얘한테 대비해서 4배를 기준으로 봤지 나머지들이 몇 배인지를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제시된 걸 기준으로 필요한 계산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짧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계산 방식이 될 겁니다. 자, 이래서 디귿은 결국 틀린 말이 되네요. 자, 그럼 우리 지금 리을과 디귿 두 가지를 해결했더니 정답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지금 이제 요번에는 비교할 수 있는 연산이 있다라는 걸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비교 연산에서는 우리는 쉬운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택지에 제시된 숫자가 연산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없진 않다. 적어도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기준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역시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비법 10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는 것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단위를 쉽게 받아들이는 방법. 가장 쉬운 내용이고요. 정말 컴팩트한 겁니다. 진짜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단위 똑바로 읽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됐어요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정도 더 붙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뭐인지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되는 단위가 올바르게 써질 것이라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문제에서 제시되는 건 항상 의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읽어주는 연습을 하셔야지, 우리가 계산할 때 계산을 진짜 나와 있는 숫자를 다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세 자리 정도의 숫자 계산만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할 때 세 자리만 해놓다 보니 정확한 단위를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냥 세 자리 하니까 뭐 321 같은 느낌으로 읽어버리는 거죠.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계산을 다 했어요. 그럼 계산을 하면 계산에서 나오는 숫자가 있겠죠? 그냥 그 숫자가 써 있으면 뒤에 단위가 어떻게 돼 있건, 아, 그게 맞았네, 맞았다라고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높은 단위의 숫자를 빠르게 읽어내는 게 지금 이제 여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은 요 얘기입니다. 한국식으로 보면요. 한국식으로 보면 1만 억 조, 그러니까 만배마다 명칭이 바뀌어요. 한국 방식은 이거죠. 그런데 전 세계, 이제 외래식, 전 세계 공통은요, 숫자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죠. 한국식이 만배마다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숫자 4개 단위마다 쉼표를 찍진 않잖아요. 쉼표는 그래도 세 자리마다 찍거든요. 그래서 1000배마다의 명칭을 제대로 읽어주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익혀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게 1100만 10억 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뭐 블라블라블라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딱 잘라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1100만 10억 조, 쉼표마다 1100만 10억 조로 명칭이 바뀐다는 걸 체크하는 겁니다. 자, 소리 내서 3번 정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읽어주셔도 좋고, 아예 뇌리에 박히도록 좀 읽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1100만 10억 조. 아시죠? 1100만 10억 조입니다. 1100만 10억 조예요. 자, 1100만 10억 조 어떻게 보는지 한번 좀 더 숫자 예시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숫자가 이렇게 길게 써져 있다고 합시다. 여기 지금 쉼표를 찍어 놨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맨 앞에가 1이고요. 그 다음에 1000배. 1000배를 하면은 쉼표가 찍히고 숫자가 하나 생기죠. 바로 요 자리가 1000인 겁니다. 쉼표 앞에요. 자, 1000, 100만. 100만이니까 두 번째 쉼표 앞에 이게 100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쉼표 앞에가 10억. 그 다음에 네 번째 쉼표 앞에가 조가 되는 거죠. 1조 20억 300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1100만 10억 조. 그럼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부터 좀 익혀두면 될까요? 아마 100만 단위부터 익혀두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0만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10억과 조를 빨리 읽기 위해서죠. 그리고 100만 앞에 있는 1000만이나 억도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봐두시면 좋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뭐 부동산을 뭐 많이 거래를 하시거나 집안이 뭐 정말 굉장히 빵빵하셔가지고 그런 분이 이 강의를 들을 리가 어쨌든요. 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억 단위의 이런 거래나 이런 게 많다면 이 부분이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자 이렇게 보면 9자리인데 9자리는 9자리를 써주면 억이야 이런 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통 일상에서 쓰는 거 많이 쓴다고 해봐야 현재 시점으로는 이 100만 단위까지가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좀 마지노선이 아닐까. 일상에서 오가는 것 중에 뭐 휴대폰 가격도 이제 100만 원대는 가뿐하니까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100만을 기점으로 10억 조를 빠르게 읽어주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빠르게 읽어본다고 합시다. 이 문장. 2022년 5월 기준 L화학 신입 직원의 어떤 대기업이에요. 우리 누구나가 잘 아는 그 대기업이고요. 신입 직원의 평균 월 수령액은 482만 1천 원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4,821 1,000원이라고 읽으시는 순간 안 된다는 거예요. 땡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기 시작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항상 아주 기본적인 상황에서부터 제대로 읽어주는 연습을 하시라. 1100만 10억 조. 1000 다음에 쉼표가 찍히면 100만. 그래서 이게 400만이 되는 거죠. 482만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거나 보더라도 제대로 읽어주는 연습은 하시라는 거고, 이런 반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아니,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써요? 라고요. 이게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업무에 들어가면 이걸 많이 쓸 거예요. 업무에서는요. 그러니까 가시면 처음에는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게 진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OX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부터 첫 문장부터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볼게요. 2014년의 수입은 100억 원을 초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 기본 단위를 볼까요? 100만입니다. 100만 다음에 쉼표가 찍히면 10억이죠. 그러니까 여기 쉼표 앞에 3이 10억인 겁니다. 30억. 그러면 130억이 되겠네요. 139억이 되겠죠. 그래서 100억 원을 초과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10초. 하나씩 시간 들이면서 할게요. 어허. 자, 네. 정답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합시다. 네. 자, 이제 볼게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이고요. 100만 다음에 쉼표가 찍히면 10억인데 쉼표가 없어요. 그럼 앞에 10억이었으니까 다음은 억 단위겠죠. 그래서 3억으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3,110만 원, 이거 3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요겁니다. 10초. 자, 했습니까? 5억이죠? 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네, 54.4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요. 전체 지출 금액은 사업 부문보다 54.4억 원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얘가 얘기한 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일단 여기 기본 단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입니다. 됐죠? 자, 지금 여기 이거 쉼표 앞에는 10억이고요.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154억과 89억으로 보시면 되죠. 154억과 89억이요. 얘네 둘이 빼면 60 몇 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얘기가 지출의 차이는 60억 원을 초과할 거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해봅시다. 지금 요번엔 18년의 지출은 16년 대비 얼마만큼 상승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얘네 둘이 빼면 나오는 숫자는 맞아요. 1618은. 하지만 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00만 다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10억, 10억이죠. 그러니까 이건 10억으로 시작해야죠. 10억이 없죠? 틀렸습니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일관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뭘 보여드리고 있냐면 계산은 제대로 됐는데 단위가 맞지 않는 것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걸 계속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틀리게 될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숫자에만 오롯이 정신이 팔리다 보면 단위를 인지하지 못하면 숫자 계산까지 해놓고 틀리는 상황을 보게 될 거고 그게 가장 바라는 함정이죠. 보통 숫자가 틀리고 단위도 틀리게 내는 것보다는 숫자는 맞았지만 단위만 틀리게 내는 게 가장 함정에 걸리기 좋거든요. 그래서 출제자가 의도한 함정에 걸리지 않으려면 단위는 항상 제대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또 다음 질문을 보죠. 역시 10초. 자, 어때요? 별거 아니죠? 결국 여기는 10억인데 10억들 합쳐봐야 30억일 거고 300억까지 갈 리는 없죠. X가 될 겁니다. 자, 다음은요. 2020년의 기금 적립은 50억 원 이하이다. 여기입니다. 50억 원 이하가 맞나요? 됐죠? 자, 지금 이게 100만이니까 쉼표가 찍히면 10억, 48억, 50억 원 이하가 맞는 것이 되는 거죠. 계속 이 100만으로만 지금 연습을 해서 좀 보고는 있는데 꼭 100만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1000이 나올 수도 있고 10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또 해봅시다.
됐습니까? 지금 여기 10억이죠? 100만 다음에 10억. 그러니까 이미 90억입니다. 이미 90억이요. 얘만 봐도. 근데 여기에 합이 27억이래요. 이미 얘만 해도 90억인데 이미 틀렸죠. 이거 270억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자, 또 봅시다. 23년의 수입액은 2022년 대비 여기입니다. 얼마나 감소했는지 묻는데요. 뭐 일단 봅시다. 또 단위에만 집중하시면 금방 풀 수 있죠. 자, 이제 해볼까요? 100만 다음에 여기가 10억입니다. 앞에가. 그러면 여기는 100억이죠. 170억과 140억대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 차이가 200억이나 안 돼요. 170억과 140억의 차이인데 그럴 리가 없죠. 틀렸습니다. 20몇 억이었겠죠. 결국 이 얘기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질문은 마치 계산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시간 드릴게요. 10초 내에 판단 가능합니다. 하셨습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이유가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100만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10억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10억대가 쭉 써 있는 겁니다. 뭐 30몇 억, 40몇 억, 70몇 억, 50몇 억이 쭉 써 있는데 원하는 것은 1천억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데이터가 15년부터 24년까지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뒤에 숫자에서 앞에 숫자 빼고 1 더하면 개수가 되는데요. 총 10개입니다. 여기 15부터 24까지는 10개예요. 10개의 합이 1천억이 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각자 몇 개씩 가져가야 됩니까? 1000이 되려면 10개의 합이 1000이 되려면 이 10개가 평균적으로 몇을 넘겨야 되냐면 100을 넘겨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중에는 100억을 넘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해볼 필요 없이 당연히 10개 더해도 1천억은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이런 평균을 활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평균 파트에서 다루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 문제 풀어봅시다. 2분입니다. 일 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첫 번째, 여기 2223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단위의 기본을 보시면요. 10억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억이니까 1,100만 10억 조. 10억 다음에 쉼표는 조가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뭐라고 읽어줘야 되냐면
2조 2230억으로 읽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냐면 2223억이라고 읽었죠. 잘못된 겁니다. 이 뒤에 10억으로 쓰던지 아니면 앞에 2조를 붙이던지 뭔가 이런 게 있었어야 됐던 거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깃은 여기 1402를 타깃으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읽어주시겠습니까? 1402 1조 4020억으로 읽어주셔야 되죠. 왜? 기본적으로 10억이니까 10억 다음에 쉼표같이 기면 조니까 1조 4020억. 그런데 이번에는 140억 달러라고 읽어줬단 말이에요. 역시 틀렸죠. 그냥 단순히 숫자만 보고 틀리는 거는 보통 다 걸러낼 겁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이요. 봅시다. 세 번째 질문은 여기에 맞췄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더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미 뭐 해보셨겠지만 124랑 86이랑 더하면 210이 되고 거기다 55를 더하니까 265가 됩니다. 265가 도출되기까지는 분명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계산을 했으니까. 아주 짧지만 어쨌든 265가 끝이 아니라 그 계산은 돼 있습니다. 265. 그런데 얘 기본 단위가 10억이니까 이걸 2650억 달러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265억 달러라고 읽어줬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대체적으로 계산이 나온 뒤에 범위를 틀리게 하는 것이 더 많이 틀릴 수 있는 함정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연산이 나올 때의 범위는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단위와는 상관없는 질문이 나왔죠. 이거는 비교값 연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비교해서 가는 거죠. 우리 비교할 때 편한 걸 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질문은요. 요 1149가 7291이라는 놈의 20%보다 2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7291과 1149의 계산을 할 거냐?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7291분의 1149는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20%라고 제시된 놈이 좀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7291에 20%를 찾기로 하죠. 그리고 1149랑 비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7291에 20%면 729의 2배라고 봐도 되겠죠. 왜? 10%가 729니까. 그래서 729의 2배라고 봐도 될 거고 그걸 편하게 730 정도로 보면 730의 2배는 1460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보더라도 1460은 되어야 20%인데 제시되어 있는 1149는 어때요? 20%보다 작죠. 그래서 20% 미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4번이 정답이 되죠. 이렇게요. 이 문제 결국 범위로 넘어와서 여기에 온 거죠. 앞에서부터 계속 맞았다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범위를 대충 읽게 되면. 자,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풀어봅시다. 2분이요.
자, 이제 해보죠. 이 문제 푸시는 분들 옆에 있으면 좀 이렇게 딱 가르쳐 드리면서 하면 참 좋은데요. 어쩔 수 없죠. 자, 이제 봅시다. 기억부터 시작해 볼게요. A 사업의 투자 비용은 F 사업의 3배 이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 사업이라는 놈과 F 사업이라는 놈이랑 비교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A 사업과 F 사업을 얘기하기 전에 A 사업의 기준이 되는 연구 개발을 먼저 좀 참고해야 되고요. F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 A 사업과 F 사업의 비중은 60으로 똑같아 보이지만 그 전에 있는 모태가 되는 그 비율은 달라요. 뭐라고 했냐면 A가 F의 3배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F는 연구개발에서 오고요. 연구개발은 40. 그 다음에 A는 연구개발, F는 인프라에서 옵니다. 말을 좀 반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인프라는 12, 연구개발은 40, 인프라의 3배. 어때요? 인프라의 3배는 36, 36보다 얘가 크죠?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가는 비율이 같아도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죠. 3배 이상일 겁니다. 여기에는 단위에 대한 그런 실수의 여지는 없습니다. 일단 오케이, 맞는 말인 걸 알았고요. 이제 니은으로 가보죠. 인프라 분야의 투자 비용은 2.4억 원이야 라고 했습니다. 인프라 분야는 12%로 돼 있고요. 200억 원입니다. 200에 12%면요. 10%가 이게 곱해도 되긴 하지 않아요, 이거? 100분의 12 하면 100이랑 약분하면 24가 되죠. 24. 근데 24라는 숫자에 그냥 꽂혀버리면 2.4 맞는 말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24억이죠. 설마 저걸 틀리겠어 하는데 맞아요. 이건 안 틀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숫자가 200억 원이 아니라 더 길고 긴 숫자인데 앞에가 200이 있고 그렇다면 얘기는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쉬운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24억인데 2.4억으로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를 해결하고 나면 정답을 구할 수 있죠. 정답은 2번 기억 디귿입니다. 이렇게 풀어봤어요. 자, 지금 이제 단위에 대한 것들 문제까지 좀 풀어봤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문제에서 제시되는 단위가 올바르게 써질 것이라 믿지 않는 겁니다. 특히 계산할 때요. 특히 계산에서의 그 체크는 더더욱이요. 그리고 높은 단위의 숫자를 빠르게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자고 했던 게 뭐였죠? 1,100만 10억 조였죠. 바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배마다의 명칭 변화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 아는 것이고 1000배마다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학습합시다 라는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